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또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날이니만큼 4월 7일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시장에 미친 여파는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 샵 2034 주식콜센터 계속 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종목은 이 주식콜센터로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은 투표하고 오셨나요?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니고 경기도민이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해요. 저는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 투표율이 지금 계속 시간당 나오고 있잖아요. 집계가 되고 있잖아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편인지 어떻습니까? 오히려 좀 낮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표율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66%를 살짝 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선거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표율 지금 시간대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오후 2시에 보니까 42.9%. 네. 이거는 지난 총선 대비해서도 많이 낮고 2018년 또 이제 지방선거 대비해서도 한 1.8% 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치권은 굉장히 이번 선거 좀 뜨겁게 치르고 있잖아요. 네. 내년 대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초전이다 해가지고 거의 총력 그 질주를 좀 하다시피 서로 그러면서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서울 시민이나 뭐 부산 시민 비롯해서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렇게까지 뜨겁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총 21곳에서 지금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투표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50% 선을 좀 넘기긴 할 것 같아요. 50%. 예, 그래서 그 50%를 여당, 야당 모두 다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뭐 그렇게 중요할지 아닐지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가설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투표율이 높으면 뭐 그 진보 정당이 유리할 거다. 네. 젊은 층들이 투표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딱 맞지 않고요. 사전 투표율이 뭐 높으면 또 역시 뭐 진보 정당이 유리할 거다. 그런데 그것 역시 또 꼭 그렇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고 이제 점점 이렇게 분리해서 과거에 비해서 사전 투표 투표 참가율도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근데 그때 꼭 뭐 특정층이 가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저희는 뭐 지금 투표율이 중요한 것보다는 각 후보의 정책은 무엇이며 과연 우리 경제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를 체크해 봐야 네.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세훈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주요 공약을 볼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선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재건축 재개발. 네,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가 뜨거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단 뭐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급상승을 했고 또 최근에 뭐 LH 공사 투기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투기 관련한 그런 논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지금 많이 높아진 그런 그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 시장 선거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이제 핵심 공약은 역시 부동산 관련한 공약인데 네. 다 공급 확대를 약속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민주당 후보도 그렇고 네. 지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그렇고 다만 이제 그 공급 확대 방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재건축을 뭐 확대하겠다, 뭐 용적률을 높이겠다. 그 방향성은 같은데 공공이냐 민간이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공재개발을 좀 확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개발을 촉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공이 보유한 택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값도 대폭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값 아파트 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민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네. 그 규제를 풀어주자. 그 규제를 푸는 방식을 통해서 뭐 최대한 36만 호까지 네.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투표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좋은 지도자를 뽑는 거다 보니 네. 부동산 쪽을 여야 모두 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 안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정책 공약을 좀 표로 준비해 봤는데요. 정리된 표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하는 것은 두 후보 모두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박영선 후보는 서울 강남 지역 포함한 강북의 역세권 노후주택을 재개발하겠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1인 가구 주택 청약 제도도 개편하겠다라고 박영선 후보는 내놓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는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 1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본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저 재산세율 인하 이 세금 이야기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다 올라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재산세 부담이 굉장히 지금 이제 높아진 그런 그 국면이에요. 이게 이제 부동산 기준시가가 오르면 재산세만 오르는 게 또 아닙니다. 네.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다른 거에 또 다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상이 돼서 이 세금, 특히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좀 유권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야당 후보자로서는 그와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재산세를 어떻게 보면 이제 낮춰주는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워낙 최근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당 측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하지만 다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살림살이는 전체적으로 어떤지 국내 경제 지표는 잘 나와주고 있나요? 아, 그렇죠. 네. 예, 그건 뭐 이제 그동안 방송하시면서도 아마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경기 실사지수를 보게 되면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이제 보이죠. 그리고 뭐 최근에 매일 이 경제 관련한 그 언론에 이제 지면을 메우고 있는 게 뭐 수출이 많이 잘 되고 있다. 네. 뭐 반도체, 조선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자동차도 얘기를 하고 그렇고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실제로도 보면 지수상으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3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83. 그래서 지난 달 대비해서 한 7%포인트, 7 정도 오른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 네. 소비자 동향 반영 경제 심리 지수도 101.3. 100% 넘으면 일단 개선되는 거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수출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지수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무조건 좋아만 할 일은 좀 아닌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출 경기는 굉장히 요즘에 호전 속도가 빨라요. 반면에 내수 경기 지수는 그만큼 지금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 양극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출 지향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도 굉장히 향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 반면에 이제 내수 지향의 이제 국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은 개선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 격차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제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경기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 사이에 간극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선거 이후에 증시에서 보는 게 이번에 공매도가 네.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근데 하필 뭐 3개월, 6개월도 아니고 하필 선거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이제 공매도 시행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닌가요? 약간 영향을 받긴 할 거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네. 5월 초로 지금 연기를 해놓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4월 재보선 치르고 곧바로 또 이거 허용하기도 뭐하니까 좀 한 달 정도 이렇게 여유 기간을 두고 이제 그때까지로 일단 연기를 했는데 네. 동학개미들 요구도 이제 거세기도 했었고 그랬죠. 이거를 여당이 이제 수용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이 당국을 압박해서 지금 이런 결과를 좀 얻어낸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무한정 그러면 이제 유예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좀 있는데 만약에 이번 재보선에서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네. 여당이 좀 완패하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 이제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내년 이제 그 재보선에 어떻게 보면 전초전 성격도 이번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도 같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이 고조된다라 그러면 동학개미들의 이 이야기를 계속 외면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추가 연장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네. 공매도 재개를 하더라도 지금 뭐 한 350개 종목 지금 재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목 수를 좀 조정한다든지 그런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재보궐선거 이후의 증시 분위기도 그러면 살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뭐 이제 그 어느 쪽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시장에 대한 이제 접근 방식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 쪽이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이라고 이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뭐 혹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완승을 한다거나 하면 네. 뭐 약간은 이제 영향은 좀 미칠 거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앙정부 정책이 한꺼번에 또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침 네. 정부 정책을 뛰어넘는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도 의견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존재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 결과보다 이제 재보선 끝나고 나면 곧바로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그렇죠. 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차기 대선 관련해서 어느 쪽이 더 그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아마 이 증시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증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이 집권하느냐, 민주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과연 어느 정도 그렇죠. 투자가 될 거냐, 투여가 될 거냐 이 부분이 결정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상당히 좀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투여되는 재정 금액에도 차이가 있고 또 각 당마다 약간 주력하는 산업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의 영향은 분명히 증시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여러분도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론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